구름은 와이나 픽추의 허리를 벗어나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정오의 태양이 번쩍이고 있었다. 태양을 향해, 아니 폐허를 향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가장 좋은 것은 뒤에 온다. 비로소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소박해질 것이고 그리하여 자유로워질 것이다. 열림원에서 출간된 작가가 사랑한 여행 속 함정임 작가의 산문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저는 소설가 김태용입니다. 오늘은 함정임 작가님과 함께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사회자 자리는 처음인데 상당히 좀 떨리네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태용 씨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면서 글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사람들 만나 여행하고 살고 있죠.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만났죠, 선생님, 부산에서. 그렇죠. 새 벽두에 최초로 만난 작가 후배입니다. 그렇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 자리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술자리에서 기분 좋게 허락을 했는데 막상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되네요, 이상하게. 그 이번에 열림원에서 출간된 작가가 사랑한 도시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앞에 모시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을 수식하는 작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통되는 얘기들이 이제 귀리의 작가 그리고 노마드 소설가 등 상당히 어떤 여행자적인 냄새가 풍기 있는 수식어들이 많았는데 선생님 소설에서도 최근에 특히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산문집에서는 페루의 마추픽추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책에도 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페루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페루를 가게 된 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학술 창작자 연구단체의 그 동료 문인들하고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전부터 뭐 한국 독자들이 잘 알고 또 선망하다시피 그 로맹가리라고 그렇죠. 하는 프랑스 작가, 그 가명이 많은 작가로 유명하죠. 에밀 아자르라고도 하고요. 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그 소설을 통해서 페루라는 국가의 이름이 하나의 그 소설적인 환상의 공간으로 그런 분위기, 아우라를 던져줬고 거기에 대한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페루에 대한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그 여행지로서의 그 우선순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 로맹가리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다. 그 김하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책을 읽고 도대체 페루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 소설은 이 묘한 되게 이상한 매력에 빠졌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아마 그 영향이 아마 한국 모든 문인들 혹은 전 세계 문인들도 많이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비롯해서 다수의 여행 산문집을 내셨는데 뭐 특별하게 그 페루 이전에 특별하게 많이 가셨던 장소라든가 혹은 문학적 어떤 영감을 주었던 장소 그런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페루를 가게 됐을 때 또는 가고자 했을 때 주저없이 계획했던 것이 아마 그 로맹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다가 아니었으면 그 페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 잉카인들의 그 제국이었던 그 마추픽추 폐허이죠. 그 공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7대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지상화 유적지 나스카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마존과 정글, 사막, 남태평양 이런 어떤 지리적인 그런 굉장히 그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로맨가리의 소설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선뜻 어떤 모험과 이 거리 그리고 비용을 무릅쓰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학부에서 불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그 시나 그 소설 또는 비평적인 작가들의 공간 또는 주인공들의 공간 이런 데를 주로 다녔던 거죠.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페루라고 하고 선생님은 빼루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죠? 정확히 빼루가 맞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책에서 봤을 때는 페루로 읽었던 것 같은데 빼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새들은 거기도. 빼루에 가서 죽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작가들이 조금은 뭐 이렇게 좀 아름다운 풍경도 좋아하겠지만 조금은 그 사라진 문명 혹은 좀 폐허의 어떤 순간들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작가의 내면들이 좀 황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책도 소설도 상당히 좀 황량하고 뭔가 되게 쓸쓸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선생님한테 그 페루가 그런 큰 영향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진지한 어떤 여행의 담도 좋겠지만 혹은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가 거기 가서 이렇게 좀 그 여행기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있지만 되게 의외의 어떤 장면들이라든가 의외의 어떤 막연하게 책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것 외에 어떤 재미난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의 47살의 그 레니에라는 사내가 그 문장 그대로 묘사된 것을 현지에 가보지 않고 문장적으로만 읽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런 환상의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런 그 현지와 이 문장화된 것 사이에 그리고 이 남태평양이라는 것 그리고 1년 강수량이 50mm밖에 안 내리는 뿌염한 그런 어떤 기후 속에서 해벽이 모래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닷가 절벽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동해안도 있고 서해안도 그렇죠. 있고 남해안도 있고 그런 어떤 해벽을 연상하지만 페루의 그것도 리마 북서쪽에 10km 북쪽에 떨어진 그 소설의 공간에 가서 봤을 때는 너무나 내가 문장으로 읽었었던 분위기랑 로맨가리가 이렇게 전했던 이 아우라랑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런 어떤 자연 지리적인 것과 풍경적인 그 분위기와 함께 그 소설 속에 레니에라는 사람이 어떤 내면의 풍경을 갖고 있었는지를 소설 속에서는 소설만으로 읽었을 때는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만 감지했을까? 현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 또 한국 교포들 또 직접 그 현지에 가서 그 풍경들 속에 해벽에 어느 지점에 그 카페가 있겠구나. 네네. 그리고 그 카페의 그 사내가 왕년의 혁명가이고 뭐 여자도 세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47살을 설정해 놨는데 그런 어떤 그 사내가 서랍 속에 이 총을 항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총기 사건이나 이제 테러 때문에 문제가 핫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총기를 갖고 있는 어떤 생활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그 사회의 그 심층에 있는 그들의 문화적인 거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막장에 다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총기 자유가 자유로운 곳 이런 곳이라는 설정이 없으면 그 카페 안에 레니에라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감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것만 가지고 하고 보고 말았던 거죠. 그 어디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거기서 새들이 이제 날아와서 죽는 게 사실은 그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 환경 문제 때문에 페루를 와서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쩜 소설가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고 되게 실제로 그 카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소설에는 너무나 이제 또 신비롭게 또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 많은 작가들이 이제 뭐 로맨가리도 그렇고 뭐 뉴욕 하면 포르스터가 떠오르고 뭐 프라 하면 카프카 무슨
더블리하면 제임스 조이스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주 고정된 것처럼 떠오르긴 되는데 선생님이 그 읽으셨던 많은 다양한 소설들 속에서 그 작가가 묘사한 공간 그리고 많은 도시를 여행을 하셨으니까 그 작가가 묘사한 공간과 그리고 실제 공간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혹은 되게 유사했던 어떤 점들 그런 것들이 있던 장소들이 있었을까요? 네. 예. 제가 그쪽 전문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 실제와 소설 속의 묘사와의 그 오버랩 정도, 싱크로율 정도, 그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제3의 어떤 공간을 창조하는 경우들이죠. 한 3번 정도 갔는데요. 그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 죽다에서의 그 베네치아 본섬과 그 리도섬 해변에 그 오텔 데 뱅이라고 하는 그 타치오라는 14살 미소년에 홀려서 이 동성애적인 어떤 그 에로스적인 이 절대미에 홀려서 자신을 마감하는 토마스 만의 작가의 어떤 비밀과 그 소설 속의 아센 바하라는 그 분신을 이렇게 부려놓은 그런 어떤 그 리도 해변의 그 최호화 호텔인데요. 정말 소설 속에 재현한 것이 루키노 비스콘티의 같은 제목의 영화인데요. 그러한 어떤 장면 속도 가봤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역시 10월에 갔는데 그 호텔이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팔렸는지 거의 폐허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갔을 때 하고 또 2년 전에 갔을 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행기도 썼고 또 논문도 썼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정말 싱크로율이 소설 100% 거의 100%에 가깝게 재현한 루키노 비스콘티 속의 그 호텔 장면들을 확인하기도 했고 2년 전에는 정말 자본이 휩쓸고 간 굉장히 유럽이 거의 지금 경제적으로 다 망해가는 그런 험악한 그런 그 흐름 속에서 그 호텔의 운명도 확인하게 되는 굉장히 씁쓸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어쨌건 그 도시를 갔을 때 그 작품하고는 많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실은 그게 좀 허물어져 가고 이렇게 뭔가 쇠락해가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전 세계적인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도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상당히 많은 공간을 이렇게 다니셨고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거를 의도하고 이렇게 가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여행을 좋아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가 돼서 글을 쓰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여행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쓰시게 되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뭐 제 영문학이나 불문학, 외국어나 외국 문학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문학 소녀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 외국어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소녀였고 그 문학은 그 다음에 있었는데 외국어라는 어떤 표상이 사실은 심층에는 늘 뭔가를 쓰고 있었던 그런 문학 소녀였죠. 그런데 외국어를 전공하면서 이제 영문학이든 불문학을 20살 때 만났을 때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거죠. 예를 들면 불어를 통해서 프랑스 시를 읽었는데 거기에 보들레르도 있었고 폴 발레리도 있었고 폴 발레리의 그 해변의 묘지라는 그 장시가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 그때는 흑백으로 이렇게 프린트된 제본 원서로 그 시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그 질이 별로 안 좋은 그 흑백 프린트로 해변의 묘지가 사진이 인쇄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정말 그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꿈꿔야만 할 수 있는 그 먼 곳의 어떤 동경 그런 것으로서 그 지중해 그 해변의 그 묘지 그러니까 하얀 십자가 대리석이나 그 돌들이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에 태양빛 아래 삶과 죽음이 생성되면서
삶과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20살 때 처음 보고 거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각인이 되어서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으면 제일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이 파리가 아니라 난 이곳을 가고 싶다. 해변의 묘지가 나왔던 그 공간. 네, 그게 이제 지중해 서쪽 프랑스에서 스페인 가는 그 피레네 산맥 거의 가까이 가는 세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인데 거기에서 폴 발레리가 태어났고 거기에 지금 현재 묻혀 있고 그 해변의 묘지의 공간이 그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묻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파리에 간 것도 세트에 가기 위해서 20살부터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20대 후반에 파리에 거처를 두고 아비뇽을 거쳐서 아르를 거쳐서 그렇게 세트를 가서 폴 발레리와 내가 20살 때 보았던 그 해변의 묘지 장면을 보고 그리고 다시 파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온 거죠. 몇 달 동안.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유럽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 유산, 예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세공해온 그런 그리고 전공이 또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랄까 그 일상이 된 거죠. 그 선생님 말 들으니까 흥미로운 게 처음에 그 발레리의 시를 보고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시집에 실려 있던 아주 그 약간 낡은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걸 또 찾아서 가고 그걸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글로 이제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저는 제 생각에는 작가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행이 이제 특집이니까 여행을 자주 가는 작가와 여행을 가기 싫어하는 작가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늦바람이 불어서 이제 최근에 좀 다니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20대 때는 거의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방구석에서 그냥 책만 보고 그 이미지가 좋아도 그냥 이미지로 만족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거의 전 세계에 거의 많은 유명한 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이곳은 상상 속에서만 남기고 싶다. 이곳을 꼭 가야 할까? 왠지 가면 더 뭔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를 것 같다라는 어떤 거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미루고 있는 어떤 공간 뭐 그런 도시 나라들도 있을까요?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고 싶죠. 네.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하나 줄어들었어요.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이스탄불은 적어도 플로베르가 말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6개월 정도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제 플로베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스탄불도 또 크레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네. 얼마든지 유럽에서 갈 수는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좀 한 달이나 내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어떤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그들의 그 어떤 리듬 속에서 그래야만 뭔가 좀 보일 것 같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로서 스치듯 그렇게 보고 내가 낭만화하는 것보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도 며칠 뒤에나 겨우 뭐 루브르를 가본다든지 그렇죠. 처음 갔을 때도 그런 이제 기질적으로 거의 좀 희귀하게 그런 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답변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게 해서 뭐 20대 때 그 해변의 묘지를 갔지만 제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다기보다 늘 뭔가를 어딘가를 가야만 하고 이제 닭과 달걀 같은 건데요. 어떤 문예지라든지 매체에서 조금 한국 문단에서 좀 일찍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외국 문학을 전공하니까 외국어를 통해서 소통력이랄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잡지 편집자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쓰도록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연재 지면이 계속 생기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연재를 하게 된 거예요. 늘 연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다시 다른 걸 연계해서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갔다 온 걸 또 쓰게 되고 근데 그런 식의 것이 지금까지 제가 파리를 또 유럽을 다니기
12년 정도 됐을 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네, 막 쓴 게 아니고 네. 그래서 12년 됐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12년 정도가 흐른 동안에 그렇게 많이 쓴 거죠. 그럼 총 몇 권 정도의 책과 어떤 그런 글들을 쓰셨나요? 예. 그러니까 소설집 이제 본업인 소설집과 그런 문학 예술 기행 쪽 책들의 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90년에 데뷔를 해서 92년 5월에 첫 소설집이 나왔는데 그때 출발점하고 제가 첫 그 문학예술기행서를 연재하기 시작한 게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 여행 산문이나 이런 기행을 떠나고 썼는데 그게 지금은 수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져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독자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두 개를 다 읽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일반 대중들도 여행 서적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쓰신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제가 좀 읽어보면 그 소설의 공간은 전적으로 인물의 공간이다. 소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 공간에 어떤 인간이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소설도 당연히 인물들의 드라마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여행지에서 마주친 아주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소설화된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소개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소설을 읽는데 조금 더 흥미로운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읽어주신 그 문장에서는 이제 앞에 김태용 소설가나 저같이 이제 소설가라면 이제 공간은 곧 인물의 공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건축가라든지 뭐 미술가라든지 이런 화가라든지 음악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소설은 인물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제 사람이 주가 돼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조직이 되는 거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인물이 누가 거기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인 거고요. 예를 들면 그 페루에 가서 만났던 분들이랑 뭐 대부분들은 현지에서 그 역사화된 어떤 인물들이 있고요. 또 정말 이 날것으로 우리에게 이 현실 에펙트를 주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소설 속에 소화하는가 또 예의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 저작권과는 좀 다르게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이 읽어도 불쾌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읽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저희 어떤 개인적 윤리적 작가 그래서 그런 어떤 모랄적 윤리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허구적인 인물들로 많이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피소드적인 인물들은 이제 문학 기행 같은 경우 또는 뭐 제가 식도락 기행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매개로 하기 때문에 피렌체를 여러 차례 갔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만난 그 조경희라는 화가를 우연히 단테하우스에서 만나서 그 친구랑 시에나까지 계속 여행을 하고 한국과 뉴욕으로 연결이 돼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소설적으로는 아직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화가의 어떤 삶의 이력들이 더 깊숙이 이제 하나의 그 동반자가 돼서 저도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든 저의 글이나 제가 번역한 어떤 뭐 번역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과거에 10년 전에 20년에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20년 후에 만나서 그 지점을 확인하면서 함께 이렇게 동반자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매개가 되고 물론 이제 그 어떤 여름이라는 소설 속에서의 어떤 기차 안에서 낯선 남자와 뭐 열흘 동안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들을 이렇게 여행하는 호텔담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진짜 있었다면 안 쓰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비포 선라이즈를 다 꿈꾸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면서도 또 소설가들은 쓰는 것 같아요. 써줘야 되죠. 예, 그 로맨가리도 사실은 거기 나왔던 그 여자도 사실은 에메랄드 비스카를 시고 썸을 타다가 현실에서 나올 수 있기 불가능한 인물인데 그렇죠. 우리는 또 그게 또 거기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장소를 또 동경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소설을 쓰실 때랑 이 여행기를 쓸 때 기분이 당연히 다르실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좀 주안점을 두는 거, 뭐 특히 여행기 요번에 쓴 작품도 그렇고 뭔가 또 특별하게 어떤 기술 방법도 선생님은 좀 많이 쓰셨으니까 스스로 좀 다르게 써보고 싶다는 어떤 생각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 소개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수집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0년대 초에 네.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법 자체도 이제 우리가 그 필기구를 연필부터 이렇게 원고지에 쓰는 것처럼 저는 뭐 286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지금 인터넷 사이버 공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행법이나 그 현지에서의 그 숙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동 같은 경우 거리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또 책들이나 팜플렛들을 정말 짊어지고 온갖 옷을 다 또 그러고 다녔던 것에서 그런 것부터 다 지금도 이렇게 쌓아두면서도 하나씩 윈도우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어떤 히스토리를 계속 내가 다녀온 어떤 단초를 가지고 그 역추적해서 다녀온 것은 예를 들면 사흘인데 그 사흘 속의 단초를 가지고 석 달, 1년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와인 하나를 마셨으면 그 와인의 그 빈티지 안에 그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그곳의 어떤 오리지널한 어떤 내력이나 그 도시나 그 지방까지 해서 그러다 보면 여행기에서 써내는 거는 어휘나 문장 정도이죠. 어마어마한 자료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사진의 어떤 굉장히 사진 홀릭이고 카메라 홀릭이고 또 워커홀릭인데 이런 자료들이나 팩트적인 것들에서 거의 그 아까 수집적이면서도 완벽적인 어떤 그런 그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팩트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확인하고 분명하게 내가 팩트의 그 뼈를 만졌을 때 이제 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 쓰면 뭐 한두 개는 또 오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검열을 많이 하고요. 이런 문학예술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소설은 허구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지만 소설은 100개 중에 문학예술 현장 기행에서는 100개 팩트를 뭐 99%를 쓴다면 이 소설에서는 1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갖고 뼈를 박아놓고 허구의 살을 붙이기 때문에 훨씬 이 안에서는 인물 간의 이제 이 그 공간이나 그 팩트 속으로 들여밀어놓고 지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요. 이런 그 여행기 쓰는 게 저로서는 오히려 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선생님 이번에 쓰신 그 작가가 사랑한 도시들 페루 편 또 페루라고 그러면 페루 편을 보고 아까 읽은 부분도 그렇지만 그 앞부분이 보통 되게 감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많은 여행기가 아니라 되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 어떤 그 지형에 대한 특성들, 그 살아온 어떤 역사적인 관점들을 되게 정확하게 배치를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마치 진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듯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자기 어떤 감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고 되게 매끄럽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좀 놀랍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제가 앞에 이제 읽어온 부분 중에 그 부분이 이제 그 글의 마지막 대목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페루에 대해서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소설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 되게 감동적인 문장이 가장 좋은 것은 뒤에 온다란 말이 계속 곧게 되는 어떤 말 같은 건데 그 말들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페루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여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상이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이후에 남게 되는 거 우리한테 남게 되는 말들. 예. 태영 씨도 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쓴 소설은 네. 앞으로 쓰게 될 소설의 시작일 그렇죠. 운일 예. 뿐이다. 네. 오늘 뗀 네. 것일 뿐이다라고 한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제가 그렇게 국내도 그렇고 이 저는 세계라는 어떤 의식, 네. 세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국경이라든지 이런 우리는 또 한반도에서도 이남에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고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리적인 그 한계선이 예, 그렇죠. 심리적인 이 한계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유럽에 이제 20대 때 나가보면서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의 어떤 숨쉬기처럼 상당히 자신이 얼마만큼 그 의식의 이 경계선을 확장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이션이라는 개념도 세계라는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마추픽추나 페루는 이제 페루가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라틴어, 그쵸. 그 스페인어기 예, 때문에요. 예. 페루는 그쪽 그대로 식민지였기 읽어야 때문에. 되니까. 그러니까 마추픽추를 그냥 자연환경으로 가는 뭐 트레킹을 한다든지 히말라야처럼 이렇게 가는 접근이 아니고요. 거기 페루에 들어가서 숨을 쉬는 순간부터 굉장히 정말 내가 한국인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인이나 아니면 뭐 아주 그 커뮤니티의 그 다국적 국가인 미국이나 이런 어떤 인류의 한 일원으로서 이 인간이라는 이런 일원으로서 참으로 사람으로서 참 슬프다라는 감정이 페루나 남미 쪽 네. 직접 페루에 가면 그걸 느끼게 돼요. 저는 이제 마추픽추나 예를 들면 뭐 그들이 잉카 시대 또 프리 잉카 시대, 잉카 이전 시대까지 유적들을 이제 가봤는데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게 인간을 정복할 수 있는가가 네. 그 페루나 이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 속에 다 유전자로서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추픽추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뒤에 온다라는 이 개념은 풍경적인 것이나 아니면 문명적인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일단 비애랄까? 그런 폐허를 앞둔 그러니까 정복의 역사나 네. 그런 어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어떤 정복의 그런 어떤 참상이더라도 태양 아래에서는 다 풍화되어서 그냥 뼈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그게 뭐 대단한 어떤 장관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폐허 속에 그 햇빛 아래 발 하나를 떼는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뒹구는 돌멩이 속에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는 이런 단계가 저로서는 그 크나큰 어떤 슬픔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는 정확한 지적이시죠. 아직 저도 쓰진 않았기 때문에. 예.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또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땅에 무엇인가를 새기기 좋아하는 잉카인이 사는 곳.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처음으로 밑줄을 그었던 이걸 읽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은 되게 이게 어떤 생활이자 어떤 뭐 이렇게 취미이자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수단이 이제 돌에 자기의 어떤 것을 새긴다는 거 그리고 돌을 쌓아 성을 쌓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그들의 어떤 삶들이 녹아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아마 작가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예. 저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니,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간 곳을 다시 계속 한다? 가는 것이 중심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가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리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상상 속으로만 그냥 두고 싶은 네. 곳이 있느냐 아까 질문을 한 곳은 예를 들면 뭐 바이칼도 다녀왔고 이제 아프리카도 다녀왔고 킬리만자로나 마사이 마라족들 속에서도 잡았고 했는데 저는 거창하지 않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경주를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10대 후반부터 갔는데 고향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황룡사지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황룡사지터하고 가문사지터 이런 폐사지. 그러니까 뭐 900년 전에 복원만이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황룡사지 구층 목탑 같은 경우가 이제 복원의 그 이미지 빛으로 레이저 쇼도 하고 많은 걸 하고 이제 반반으로 그 황룡사의 그 웅장한 모습을 신라시대 때 최고의 그 어떤 불교 건축물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측이 반이 있고 또 반은 그대로 지금 하늘 아래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측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가본 곳을 끊임없이 마음의 신비로운 곳으로 두고 세웠다 부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바람과 새와 사람들이 또 어떤 소리를 내면서 깃들었다가 사라지고 이런 어떤 것을 저는 더 좋아하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뭐 이렇게 지명으로 물리적으로 어디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앞으로 가고 싶은 이런 곳은 그렇게 누구나 꿈꾸는 아이슬란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북극 뭐 남극 이런 그걸로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녹음하기 전에 예전에 뵀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경주 얘기 선생님 참 많이 하셨잖아요. 파리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와 경주 사이에 함정윤 작가가 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그 사이에 뭐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또 지금 또 부산에 살고 계시지만 되게 중요한 두 개의 공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파리는 정말 자주 가시죠. 네, 지금 한 최근에도 갔다 오시고 3주 정도 며칠 안 됐네요. 뭐 특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특별히 자주 가시게 되는 최근에 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경주도 그렇지만 이제 파리는 뭐 제가 항상 그 파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술의 도시 뭐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정말 오래된 그 건축물이나 거리나 가장 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20대 때 나를 확인하려면 파리를 가야 되는 것처럼 그 거리에서는 그 창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우리는 또 너무나 초고속의 그 사회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한국이 제일 뭐 영토적으로도 좁으면서 단일하기 때문에 정말 일사천리라는 쏜살 같은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사회인데 그런 것에서 오는 저는 상처가 굉장히 있어요.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곳을 계속 개척한다기보다 늘 바라보는 곳, 만나는 사람, 가는 곳을 여러 번 가는 것처럼 갔는데 쉽게 변하고 없어져 버릴 땐 상당히 그 아픈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보면 경주와 파리는 뭐 다른 곳들도 있겠죠. 로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친화력이 뭐 전공도 있고 그렇게 출발점이 그렇게 꿰어졌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길이 되어서 그렇게 파리와 경주는 그런 곳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낳은 아이도 가장 많이 그렇죠. 예, 파리에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니까 많은 곳을 뭐 저쪽 잉글랜드 쪽도 그렇고 뭐 독일 쪽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경험을 조금씩 맛보기를 해주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을 또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한 작년에 노르웨이를 뭐 다른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네. 예, 처음으로 요트라는 거를 제가 몰아봤어요. 거기서 요트에서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친구를 통해서 요트를 타고 거기는 택시 면허증 따듯이 요트 면허증을 타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좀 바닷가까지 나갔다 왔는데 그 인상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예, 뭔가 여유가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서울만 떠나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번에 부산에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서울만 있으면 뭔가 답답하고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자꾸 계속 바뀌고 내가 좋아했던 공간들도 사라지고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여기 스튜디오는 거의 10년째 있긴 하지만 예, 그런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경주와 이제 파리 얘기를 하실 때 그 남아있는 공간 아주 더디게 개발을 하고 더디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참 부럽기도 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올해도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어떤 뭐 출판을 계획을 하시면서 쓰셔야 되는 어떤 여행기라든가 그런 책들로 인해서 예. 이미 썼고요. 예. 쓰고 있는 네. 것을 네. 이제 올해 책으로 나오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설가의 여행법 네. 2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소설 연재도 하시죠. 그 네, 여행에 대해서. 계속 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더 작품 속에서 작가의 그 태생지 또는 묻혀 있는 곳. 이번에 몽파르나스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가는데요. 네. 파리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새로운 그 구성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작가들, 예술가들이 네, 또 뭐 죽으면. 수잔 소탁이 몇 년 전에 그렇죠. 저기에서 베케트에서 가장 가까운 50m 떨어진 곳에 그 뉴욕에서 죽어서 아들한테 유언으로 나를 파리에다 묻어달라고 해서 베케트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지척에 50m 지척에 묻혀 있어요. 베케트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 그리고 알제리 북부 쪽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계속 가려고 했는데 이제 치안과 지금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보류하고 있죠. 네. 그 여행을 많은 독자들이 또 혹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항상 뭔가 불안에 떨기도 하고 흥분과 동시에 그렇잖아요. 막상 또 계획을 해놓고 가기도 선뜻 그렇고 어떤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떠나서라도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는 뭐 직업처럼 가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한 어떤 준비 뭐 선생님만의 노하우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망설이는 친구들 여기 또 젊은 친구들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그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이나 7월, 8월에 갈 여행은 이제 예를 들면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다음 여행을 구상을 하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미리 이제 벌써 그리고 7월과 8월 정도에 떠날 거라면 4월에 이미 다 끝나 있어요. 뭐 루트랑 호텔이랑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설을 쓰거나 또는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본업 그리고 일상의 어떤 의무적인 일들 이런 것들 속에 틈틈이 이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숨구멍이죠. 자기만의 어떤 힐링의 어떤 것이 저는 그런 그 여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여행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행은 여행
떠나기 전부터 여행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뭐 알랭드 보통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술에. 네. 그런데 정말 여행 떠나기 전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걸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즐기는 거. 글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글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그리고 갖다 이제 일단 제가 떠나자. 글을 써서 이거 취재해서 써야지 이런 네. 게 아니고 네. 저를 자극하고 저를 움직이는 것을 찍고 그거로부터 돌아와서 저가 이렇게 사진이 노트 같은 것이라서 메모를 사진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기 전에는 굉장히 그리고 현지에서도 계속 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이미 그 자체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뭘 쓸까? 이번에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공간, 어떤 소설 속의 무대를 써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지 내가 이 무대를 써야 돼 해서 작정하고 여행 가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뭔가 또 그걸 또 생각을 하면 여행이 아니게 네. 되겠죠. 큰 덩어리는 그렇게 가죠. 예를 네. 들면 네. 크레타를 네. 가게 됐는데 하면 당연히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읽게 되잖아요. 정해진 루트는 있고. 예,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거리를 방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게 저는 소설을 읽으면 돼요. 소설 한 편마다 우리를 여행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아주 쉬운 말이지만 사실 소설은 여행이죠. 여행이죠. 소설은 어떤 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탈출구? 그렇죠. 유일한 그게 아무리 어떤 서사적인 흐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흥미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방송 오랜만에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특히 작가들끼리 이렇게 저는 사회자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글쎄 시인이 주로 진행하는 그건 있네요. 김영하 씨가 할 때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영방송이지만 팟캐스트에서는 지금 몇 번인데 시인이 진행하는 거였는데 소설가끼리 이렇게 같은 전업이니까 뭔가 또 비밀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조금 평범한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재밌으셨나요? 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다른 게 없죠. 여행이 우리가 여행사에서 기획하는 여행을 꿈꾸지는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개인적인 자기 삶의 일부로서 삶으로서 수시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김태용 작가의 소설을 읽거나 이런 파리를 가고 싶다 하면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무한히 그곳을 가고 싶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갑자기 또 선생님 쓰신 그 아르토에 관련한 내 남자의 책. 그 책은 여행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되게 상당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어떤 아르토에 관심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아르토가 지냈던 공간들 지냈던 정신병원도 있지만 어쨌건 그런 공간들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굳이 작가가 여행기를 써서 이게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연장선으로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읽혀 나갔을 때 오히려 더 그 소설도 살아날 수 있고 이 여행기 자체도 그냥 어떤 건조한 여행기가 아니라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면에서 좀 허구화된 측면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는 측면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도 여행기를 한번 쓰고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죠. 선생님처럼 쓸 수 있는 자신이 없을 것 같고 혼자 다시 또 망상으로 여행을 떠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1시간 남짓 얘기를 나눴는데 뭔가 좀 아쉬움도 있고 문학에 대한 얘기를 더 했어야 할까? 혹은 더 재미난 농담을 했어야 할 아쉬움이 있는데 부족한 대로 사실은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도 되게 흥미로웠던 시간이었고 부산에서 선생님이 맞아주신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제가 보답을 조금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행하셨죠. 그렇죠. 저도 여행을 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과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셔서 그거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까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